사람들은 제가 매일같이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니며 파지를 줍고 고철을 모으니까 정말로 돈 한 푼 없는 노인네인 줄 압니다. 심지어 하나뿐인 제 며느리 이서윤조차 저를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평생 이 일로 번 돈이 강남 아파트 몇 채 값은 된다는 걸 알면 아마 그 영리한 입술이 딱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사람 눈이 참 무서운 게 겉모습이 초라하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습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낡은 작업복을 입고 길을 나섭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손주 녀석의 5번째 생일이었죠. 며느리 이서윤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느라 늘 바쁘고 도도했습니다. 저를 만날 때면 늘 코끝을 찡그리며 제 옷에 밴 기름 냄새를 견디기 힘들어했지요. 저는 그날 손주 녀석이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세발 자전거를 하나 구했습니다. 고물상으로 들어온 것 중에 정말 새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귀한 녀석이었거든요. 제가 정성스럽게 닦고 기름칠까지 해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기분 좋게 아들 최진혁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서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부터 찌푸리더군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이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제가 환하게 웃으며 자전거를 내밀었죠. 서윤아, 우리 손주 생일이라 이거 가져왔다. 정말 깨끗하게 닦았어. 새거나 다름없단다. 그런데 이서윤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서윤은 자전거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려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던 쓰레기인지도 모르는 걸 애한테 주시겠다고. 여기에 균이 얼마나 득실거릴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내가 소독도 다 하고 닦았어. 요즘 애들 이런 거 비싸다던데 내가 아껴서 가져온 거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서윤은 현관문을 반쯤 닫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가져오실 시간에 그냥 제발 씻고 옷 좀 갈아입으세요. 애가 할머니한테 고물 냄새 난다고 친구들한테 말할까 봐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아세요? 그리고 이 자전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두고 가세요. 이서윤은 그 말을 남기고 제 눈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 묻은 거뭇한 기름때가 그제야 눈에 들어오더군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제가 고물을 팔아 아들 최진혁을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그 결실로 만난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냄새나는 고물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아파트를 내려왔습니다. 경비실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나는데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제가 방금 두고 온 그 자전거가 쓰레기 더미 위로 던져지고 있었죠. 이서윤이었습니다. 이서윤은 장갑까지 끼고 제 자전거를 내다버린 뒤 자기 손에 무슨 오물이라도 묻은 양 물티슈로 손을 벅벅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원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아저씨, 이거 누가 버린 거니까 당장 치워주세요. 지저분해서 못 봐주겠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변호사인지는 몰라도 사람 마음 보는 눈은 참으로 어둡구나.
내가 무시하는 이 고물 냄새나는 손이 내 남편을 만들었고 내가 사는 그 번듯한 아파트의 초석이 되었다는 걸 너는 꿈에도 모르겠지. 저는 차갑게 식은 가슴을 달래며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죠. 그래, 어디 끝까지 내 오만함이 통하는지 지켜보자꾸나. 세상은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그토록 경멸하는 이 늙은이의 주머니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절실해지는 그날이 올 거다. 저는 엔진을 걸고 다시 제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참 맑았고 제 트럭에서 나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내내 며느리 이서윤의 차가운 눈빛이 백미러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며칠 지나면 또 잊고 허허실실 웃으며 반찬이라도 해서 들여다보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지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싱싱한 꽃게를 사왔습니다. 아들 최진혁이 어릴 때부터 제가 해준 양념게장 하나면 밥 두 그릇은 뚝딱 비웠거든요. 빨간 양념 맛있게 묻혀서 통에 담고 며느리 좋아하는 약밥도 정성껏 쪄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운이 없었는지 아파트 입구에서 이서윤과 그 일행들을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딱 봐도 번듯한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든 이서윤의 로펌 동료들 같아 보이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서윤아 하고 크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를 들은 이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서윤은 저를 향해 오던 걸음을 멈추고 곁에 있던 동료들에게 들릴 듯 말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 우리 집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왜 여기까지 왔지? 제가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줄 알았나 봅니다. 이서윤은 제게 다가와 아주 자연스럽게 제 손에 든 반찬통을 낚아챘습니다. 아주머니, 부탁하신 거 여기 두고 그냥 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동료 한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윤 씨, 이 아주머니 누구셔? 인상이 참 좋으신데. 그러자 이서윤은 생긋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저희 집 반찬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손맛은 좋으신데 가끔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셔서 당황스럽네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 집에서 내 며느리 입을 통해 가사 도우미로 둔갑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이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료들과 깔깔거리며 웃는 그 세련된 뒷모습이 오늘따라 참 낯설었습니다. 제 옷차림이 그렇게 부끄러웠을까요? 고물상에서 일하다 급하게 나오느라 소매 끝에 묻은 기름때가 이서윤의 눈에는 지워지지 않는 수치였나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최진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그러는데 낮에 회사 사람들 있을 때 오셨다면서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 서윤이 체면도 있는데 옷도 좀 신경 써서 입으시고. 아들의 목소리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물었습니다. 진혁아, 너도 내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로 불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서윤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변호사들 모임인데 어머니 행색이 좀 그렇잖아요. 그날 밤
저는 고물상 사무실 작은 방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는 아들 여석대학 합격한 날, 사법고시 패스한 날, 그리고 장가간 날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고물 더미 속에서 보석 같은 아들을 키워냈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와 보니 제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저를 부끄러워하는 괴물이었나 싶어 눈물이 핑 돌더군요. 서윤아, 내가 말하는 그 체면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짜리기에 시어머니를 남 취급하느냐. 내가 매는 그 비싼 가방값도 내 남편이 타고 다니는 예제차 기름값도 전부 이 냄새나는 고물상 부지에서 나온 돈이라는 걸 알면 너는 무슨 표정을 지을까?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서윤이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액수의 통장들과 이 일대 재개발 소식이 적힌 서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서류들을 꺼내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니까요. 저는 서윤이가 스스로 그 높은 콧대를 꺾고 제 진심을 들여다볼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인 이 서운함이 언젠가는 저들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 참 얄궂지요. 기세등등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꺾이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걸 저는 수십 년 고물상 바닥에서 배웠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며느리 이서윤의 기세가 꺾인 건 생각보다 금방이었습니다. 아들 최진혁이 운영하던 스타트업이 아주 큰 문제에 휘말렸거든요. 경쟁업체에서 핵심 기술을 가로챘다며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아들 녀석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배상금을 못 물어내면 회사 문 닫는 건 물론이고 저 감옥 갈지도 몰라요. 아들의 목소리가 벌벌 떨리더군요. 당장 필요한 돈만 수십억이라는데 그 잘난 변호사 며느리 이서윤도 이번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었나 봅니다. 제 실력만 믿고 큰 소리 치더니 정작 제 남편 앞길 막히는 건 손도 못 쓰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 공기가 얼음장 같더군요. 거실에는 압류 딱지가 붙기 직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이서윤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친정 쪽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진혁 씨 이대로 무너지면 나도 끝이야. 이서윤의 목소리가 처량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냉정한 대답만 돌아오는 모양이더군요. 이서윤은 전화를 끊더니 머리를 쥐어뜯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윤아, 많이 힘들지?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서윤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저를 쏘아보더군요.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러 오셨어요. 어머니가 지금 상황에 도움될 게 뭐가 있다고 여기까지 오셔서 사람 속을 뒤집으세요. 이서윤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이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내가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서윤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가요? 시장통에서 박스 줍고 고물 팔아서 번 돈, 그 푼돈 몇 푼으로 지금 수십억을 해결하시겠다고요. 제발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봐야 이 집 거실 바닥 타일 값도 안 될 텐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돕는 거예요. 제발요. 그 순간 아들 최진혁이 방에서 나오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윤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당신 어머니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구해와. 지금 우리 친정도 예면하는데 고물상 할머니가 뭘 어쩌겠냐고. 이서윤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서윤이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한번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며 이서윤이 닫아버린 안방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서윤아, 너는 끝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구나. 내가 그토록 비웃던 고물상 할머니의 푼돈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걸 너는 꿈에도 모르겠지.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곧장 제가 다니는 주거래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 실례합니다. 지점장님. 매일 아침 일찍 들릴 테니 제 명의로 된 채권이랑 신도시 보상금 예치된 것 좀 다 준비해 주시겠어요? 수화기 넘어 지점장의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박명자 회장님.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저는 트럭을 몰고 어두운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파지와 고철들 사이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쓰레기라 부르는 이것들이 저에게는 아들을 지킬 방패였고 오만한 며느리를 가르칠 해초리였습니다. 서윤아, 내일 내가 보게 될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닐 거다. 내가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할 한 노인이 뼈를 깎아 만든 거대한 성벽을 보게 될 거야.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으며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허름한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에 낡은 조끼를 걸치고 며느리 이서윤과 아들 최진혁을 저희 고물상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서윤은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죠. 어머니, 이 바쁜 와중에 이런 먼지 구덩이까지 왜 부르신 거예요? 할 말 있으시면 전화로 하시지. 이서윤의 목소리엔 여전히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름때 묻은 낡은 보따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그랬지. 내가 평생 모아봐야 이 집 타일 값도 안 될 거라고. 이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당장 30억이 필요한데 여기서 박스팔아 얼마나 나오겠어요? 저는 허허 웃으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것장이 너덜너덜해진 통장 10대권과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제가 맨 위에 있는 통장 하나를 이서윤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시장 바닥에서 엑기스 장사하고 파지 주워 모은 적금이다. 한번 읽어보련. 이서윤은 마지못해 통장을 펼쳤습니다. 순간 이서윤의 눈동자가 세차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얼마예요? 통장에는 0이 대여섯 개도 넘게 찍힌 액수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노란 서류 봉투를 열어보였습니다. 이건 이번에 신도시 들어서면서 받은 토지 보상금 영수증이고 이건 내가 30년 전에 사둔 적이 앞산 자락 땅 문서다. 이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최진혁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어머니, 이게 정말 다 어머니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습니다. 이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하나하나 들춰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라봤어요. 세상에, 이 정도면 진혁 씨 회사 소송 비용은 물론이고 새로 시작할 자금까지 충분해요. 이서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어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윤아, 내 손에 묻은 고물 냄새는 이제 안 나니? 아까까지만 해도 쓰레기 덤이라고 질색하더니 이 종이 뭉치들은 냄새가 안 나는 모양이구나. 이서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저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거짓말 마라. 너는 내 직업을 부끄러워했고 내 정성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으며 동료들 앞에서 나를 가사 도우미로 만들었다. 내 오만한 자존심을 채우느라 내 가슴에 박은 대못이 몇 개인 줄이나 아니.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 내 자식 살리는 데 쓰는 거 아깝지 않다. 하지만 이서윤, 내가 내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도움받고 싶다면 조건이 있다. 지금 당장 이 지저분한 고물상 바닥에 무릎 꿇고 내가 한 짓들을 하나하나 고해성사해라. 내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내 통장에서 단 1원도 나가지 않을 거다. 이서윤의 눈에 당혹감과 수치심이 교차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자존심과 당장 닥친 파산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이서윤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급한 건 이서윤이었으니까요. 고물상 가득 찬 찬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당당한 승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물상 사무실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이서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정적 속에서 이서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그 똑똑하고 잘나서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며느리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서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무릎을 굽혔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이서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서윤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모으셨을지 감히 짐작도 못하고 제 알량한 지식과 겉모습으로 어머니를 마음껏 무시했습니다. 제가 지독하게 어리석었습니다. 이서윤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연기가 아닌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공허함과 묘한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윤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내가 돈이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다. 나는 이 고물 속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내 자식을 지켰기에 당당한 거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내 손마디가 내 남편의 공부방 불을 켰고 내가 냄새난다고 버린 내 정성이 너희 집 식탁을 채웠던 거다. 저는 이서윤의 젖은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습니다. 이서윤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에 대한 사죄이자 스스로 쌓아올린 가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통장과 땅 문서가 든 보따리를 아들 최진혁에게 건넸습니다. 진혁아, 이건 내 어미의 인생이다. 내 회사를 살리는 데 써라. 하지만 잊지 마라.
이 돈은 종이 뭉치가 아니라 내가 평생 굽힌 허리와 바꾼 내 목숨줄이다. 다시는 내 아내와 내 어미를 세상의 잣대로 저울질하지 마라. 아들 녀석은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목이 메어 대답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뒤로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바람은 어느새 따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고물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이며 저를 배웅하는 것 같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 집 풍경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서유는 이제 주말마다 제 고물상에 내려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손을 돕습니다. 제 옷에 묻은 먼지를 손수 털어주고 시장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저를 소개합니다. 우리 어머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고물상 회장님이시라고. 저는 오늘도 낡은 트럭에 올라탑니다. 이제 제 주머니엔 든든한 통장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가족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고물 줍는 노파겠지만 제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지켜낸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을 이제야 제 아이들도 깨달은 모양입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